이 소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스테빌라이저인데요. 어차피 스테빌라이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아까 스테빌라이저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핀, 지느러미.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온 게 약 3.5m 정도 되고 이게 노처럼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쾅 소리를 증언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여기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쿵 소리가 앞에서 들렸다고 증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가 여학생 침실, 다인실. 아까 그 자세히 설명했던 그 기사는 여기 5층 다인실에 있었습니다. 자, 피난정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선체고요. 요 파란 선이 선체고 선체 밖으로 축이 이렇게 나온 거죠. 축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축이 막대기 형태로 쭉 나와 있고 그 위를 날개가 감싸고 있는데 이 날개에도 호응이 있어가지고 이 축을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끼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이? 그래가지고 요게 바닷속에서 수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널쩍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여기가 좌연에 나와 있는 거고 요거는 우연이고 선체는 생략했습니다. 최대한도 작동했을 때 위로 25도 수평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25도 그 다음에 아래로 25도까지만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핀 스테빌라이저를 인양해서 보니까 이놈이 50.9도까지 아래쪽으로 꺾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그대로 여기가 좌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여기겠죠. 선수. 배 머리가 이쪽이고 좌연이 붙어있는 날개가 우아래로 25도씩 움직이는데 왜 25도씩만 자동으로 움직이냐면 내부에서 사각형으로 딱 걸려버려요. 이게 더 돌아갈 수가 없게끔. 근데 막상 인양을 해서 보니까 50.9도로 20.9도, 25도, 25.9도가 더 꺾여 있는 거예요. 즉 안에서 자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하고 얘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아래쪽으로 내려 누르는 힘이 어디선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 있는 축에서 축이 붙잡고 있는 힘보다 아래쪽으로 내리는 힘이 크니까 날개가 확 꺾인 거죠. 축은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인양을 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쟁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스테빌라이저의 날개를 25도 이상으로 더 꺾어 내리는데 힘이 얼마나 드느냐, 그게 쟁점이 될 것입니다. 자, 내인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이 배가, 세월호가 좌현으로 바닥을 대고 있죠. 이 바닷속에서 이게 선수만 삐쭉 내놓고 이게 배머리에 선수만 삐쭉 내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리고 이 배가 바닷속으로, 그때는 이미 선미가 닿아 있는 겁니다. 이 선미가 해저에 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이게 돌면서 왼쪽으로 쓰러집니다. 왼쪽으로 쓰러져가지고 좌현이 바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저, 자 여기를 해저라고 상상을 하면, 여기를 해저라고 상상을 하면 이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꽂히는 거죠. 이게 좌연이기 때문에 좌연으로 꽂히고 들어갈 때 이 집안을 뚫고 들어가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뚫고 들어갔겠죠. 뚫고 들어가는 그때 이것이 과도한 힘을 받아서 핀 스테빌라이저가 돌아갔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의 주장은 아니 이 바닥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 볼이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볼이었으면은 힘이 한 개도 안 들고 그냥 들어갈 텐데 이것을 갖다가 꺾어서 돌릴 만한 힘이 발생을 안 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팽팽히 맞선 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스테빌라이저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사람이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5m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이거는 어디에서 제작하냐면 롤스로이스, 영국의 롤스로이스 자동차 만드는 롤스로이스사에서 제작을 해서 세월호에 납품을 한 거고, 저희들은 롤스로이스 제작사하고 확인해가면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내용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핀을 3개를 제작했어요. 3개. 그리고 이 방식이 중요한데, 자 보시면 이 봉을 갖다가 아까 그 날개에 집어넣을 거잖아요. 날개에다 집어넣는데 실제로 제작을 할 때는 이 봉의 지름이 날개에 있는 구멍의 지름보다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겠죠. 봉의 지름이 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두 개를 결합시키냐면, 지금 여기가 하얀 거품에 이 하얀 수증기 같은 게 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여기 있는 질소에다가 담급니다. 질소가 엄청나게 냉각을 시켜가지고 수축을 시킵니다. 이 봉을. 수축을 시키고, 그러면은 지름보다 작아질 때 이것을 집어넣고 상온에다가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은 몇 날 며칠이 지나면 팽창을 하면서 두 개가 물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형을 만들 때 가장 강하게 붙잡는 방식입니다. 이걸 냉각 박음이라고 합니다. 냉간 박음. 냉간 박음이라고 하는데, 봉의 지름을 축소시켜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온에서 놔둬서 팽창을 해가지고 물리게. 매우 강도가 세겠죠. 이래서 이것을 그냥 이 형태, 지금 그래서 이제 끼워놓은 상태고요. 끼워가지고 지금 이제 상온에서 지금 제작을 하는 건데, 저것을 주조로 만든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버티는 힘이. 실제로 저걸 주조로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냉간박음으로 한 상태. 이해하셨죠?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얘를 한꺼번에 확 돌릴 수 있는 기구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1분에 1mm씩 이것을 하나는 위로 당기고 하나는 아래로 잡아내립니다. 이래가지고 힘을 계속 주는 거죠. 1분에 1mm씩. 그럼 언젠가는 이놈이 틀어지겠죠. 언젠가는 이 날개 부위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힘을 주면 부러지든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까 3개를 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3개를 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편으로 이렇게 해보고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현재 세월호의 우현에도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우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현은 멀쩡한 스테빌라이저가 있기 때문에 우현을 띄어다가 그대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요것은 이제 실제 세월호 핀 스테빌라이저인데, 지금 보시면 스크래치가 한꺼번에 축축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결과물로, 그럼 날개가 딱 쌓고 있었던 부분이 쭉 돌아가면서 이런 스크래치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예비 실험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회전 실험을 했는데, 예비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비 실험 한번 해봤는데, 이놈이 하도 딱 물려가지고 1분에 1mm씩 밀고 당겨서 쭉쭉쭉 해보니까 이게 지그라고 해가지고 이걸 쌓으면 통에 나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실험 실패. 그래가지고 다른 2개로 해보니까 거의 111.7톤메타,
여기는 118톤 메타. 이거 무슨 뜻이냐면 1m 높이에서 117톤, 118톤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힘입니다. 이것도 강한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힘이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이 시판이 다른 시판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정교하게 제작을 잘했다는 얘기고 이 결과를 놓고 저희들이 우현에 있는 핀 스테빌라이저를 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현에 있는 것을 절단해가지고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우현은 157톤 메타의 힘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수치죠. 팩트인 수치입니다. 그러면 세월호 좌현도 세월호 우현과 비슷하게 150톤 정도에서 이 힘을 가하면 날개가 돌아가겠구나 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 자, 아까 맨 처음에 이 해저 지반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해저 지반이. 왜냐하면 이게 거꾸로 꽂히면서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측정을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세월호가 누워있던 지반을 뚫고 들어가서 8군데를 팠습니다. 8군데 천공을 해가지고 그대로 흙을 다 끌어올려서 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지지를 분석한다는 뜻은 강도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로는 49톤 메타가 나왔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49톤 메타의 힘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월호 우현을 돌려보니까 이것은 157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세월호가 이 지반을 뚫고 들어가면서 날개가 틀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반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49톤 메타의 힘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날개가 돌아가려면, 과회전이 되려면 157톤 메타가 힘이 필요한데 얘는 49톤 메타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사실은 이 우리 조사 결과 별로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대한조선학회에서는 그러면 너네들이 시편을 뽑아가지고 한 그 분석이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전부 다 자갈과 점토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반은 없었습니다. 안반 자체가 없었어요. 이 전체, 이 세월호가 잠겨있는 지역에는 바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토와 자갈의 비율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자갈과 점토 비율이 4대 6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점토가 6이면 자갈이 4. 그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뚫고 들어가는 힘을 측정을 한 거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사실은 대한조선학회에서 매우 우격다진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예요. 그거보다 강한 배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이나 수긍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스테빌라이저가 과회전되는 힘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회전된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이 조사를 시행할 때 놓쳤던 게 있었던 겁니다. 뭘 놓쳤냐면, 저도 계속 이 조사를 할 때 그 함안에 있는 공장까지도 가고 뭐 여수까지 가고 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과회전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소리가 거의 대포 소리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튼튼하게 붙잡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틀어질 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죠.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소리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이죠. 작년 1월달 그때쯤 돼가지고 소리 종합 분석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우현 스테빌라이저가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이 음향 분석이라는 것은 소리가 커야지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조사관하고 이제 그 용역을 받는 그 교수들하고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쾅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이 소리가 뭐하고 무슨 소리가 비슷하냐? 그럼 실제로 밖에서 철과 철끼리 부딪히는 소리냐 이게 어떤 소리냐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쇠망치로 때려서 소리를 녹취를 하고 이제 음향자를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고무망치를 가지고 때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긁어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음파에 섭격하고 지금 SEDF 아까 209 블랙박스에서 나는 소리하고 비교를 하는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 스테빌라이저가 과회전되면서 나는 소리하고 그때는 그것을 차관을 놓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러면은 209 그 아까 블랙박스에 나는 소리하고 아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소리들하고 그 다음에 SEDF 209 그 블랙박스에 나는 소리까지 해가지고 같이 비교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같이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요거는 뭐 실예로 든 건데요. 이것은 회전 실험할 때 아까 그 펜스빌라이저를 돌릴 때 이때는 소리의 중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다가 마이크를 대지 못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실험실인데 그 밖에서 그냥 영상만 찍은 거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요. 이 중간에 풍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죠 이제.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시편 가지고 돌렸을 때 요것도 중간에 쿵 하고 들리죠. 안에서는 매우 큰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실험실 밖에서 포착을 한 거고 근데 요것은 실제로 우연 피난전기를 돌릴 때 그 앞에다가 대놓고 마이크하고 같이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여서 제 앞에서 한번 소리 나고 뒤에서도 또 나죠.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탁 틀어질 때 한번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힘을 가해서 서서히 돌아갈 때 또 소리가 한 번 더 나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뒤에서 나온 소리가 지금 녹취된 거죠. 즉 뭔 얘기냐면 스테빌라이저가 그 공하고 날개 사이에 이 딱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게 25도가 넘어져서 처음으로 틀어질 때 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고 실제로 음성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소리를 비교를 했더니 뭐 사실은 약간 뭐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블랙박스의 두 번째 소리와 블랙박스 아까 쾅쾅 소리 났잖아요. 이 앞에 쾅 소리는 사실은 잘린 소리입니다. 이게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쾅 소리가 났는데 이게 잘린 소리고 두 번째 나는 쾅 소리가 온전한 쾅 소리인데 이 쾅 소리하고 아까 비교분이 7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핀 안정기가 과회전 났을 때 발생한 쾅 소리와 매우 유사하다. 가장 유사하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지금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요 그림과 여기서 나온 요 그림이. 그리고 그곳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영역을 하는 데서 블랙박스 두 군데 전부 다 백색 소음, 그러니까 백색 소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백색 소음은 철의 소성이 변할 때 수반되는 소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100%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참사 첫날
청사 원인으로 쾅 소리가 났는데 그때 났을 때 소리가 블랙박스에 담겨있는 건 팩트고 그때 대형 화물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팩트고 실제로 핀 스테빌라이저가 25도를 넘어서서 과회전되는 순간에 발생했을 소리가 유사하다라는 것은 판단의 영역이죠. 저희들은 이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보고서가 나중에 말썽이 날까봐 다시 한번 전문가 교수들에게 재검증을 시켜봤을 때 오케이다. 이렇게 난 겁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자, 이게 지금 이 핀 스테빌라이저에서 이것도 희한한 상황인데 아까 이게 좌연이고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이 50도 구도로. 그랬을 때 여기가 패인 자국을 저희들이 사진으로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선조위에서 이렇게 뭉그려 놨어요. 이거를 산소 호흡기 같은 걸로 이 증거가 훼손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왜 이게 유의미하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패여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로 여기 담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여기가 좌연인데 여기가 선수고 이 훼손 부위가 이쪽이고 50.9도로 이렇게 이렇게 과회전이 됐다. 이것은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생존자들이 증언한 쾅 소리는 8시 31 혹은 그 이전부터 불상의 외력이 피난장기를 압박하여 결국은 49분 32초에 블레이드가 날개띠가 과회전되면서 발생할 소리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원래는 시간이 지금 9시 반까지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받는 순서인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 딱 하나만 얼른 더 하겠습니다. 이 파단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좌연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파단이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고 하나의 파단 부위가 너무나 이상해서 이것은 물에 떠 있을 때 외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부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5월 10날인데 5월 10날 요 아래에 붙어 있는 게 인양빔입니다. 이게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쭉 빔들을 해놓고 올린 거잖아요. 이게 인양빔이고 여기에서 14번 빔을 잘 보시면 여기가 14번입니다. 자, 여기가 14번 빔이고요. 저희들이 다른 찢어진 부위들을 다 조사했을 때는 인양빔하고 일치를 해요. 인양빔이 대져 있는 자리를 밀어 올리니까 거기서 찢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다 오케이가 되는데 지금 아까 그 14번 인양 빔에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기서 추돌에 의한 수정체 추돌에 의한 덴트는 굴곡입니다. 및 파단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 해당 파단부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비스듬하게 찢어져 있잖아요. 비스듬하게 찢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찢어져 있는데 인양 빔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양 빔이 들어가기 전에 세로로 45도로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인양 빔이 들어간 상황이라는 거고 이 부분은 실제로 대한조선학교도 여기는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부분은 인양 빔 때문에 생긴 파단인데 이 부분은 인양 빔이 얹혀지기 전에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선이 안쪽으로도 찢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인양빔이 안에 대져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푹 들어가서 치킨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조위에서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치열하게 봤었고 어쨌든 이 부위에서 여기는 인양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꼭 찍혀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것을 대한조선학회 쪽에서 이것은 배가 가라앉을 때 안반에 의해서 찍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인양이 되기 전이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조사를 했을 때 안반 없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게 돌기가 됐다가 이것이 찢어지고 난 뒤에 다시 이 안반이 가라앉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해프닝처럼,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바위가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 안쪽을 보면 찢어진 부의 안쪽은 이 세 군데가 이 웰딩 시임이라는 곳은 조선소에서 매우 강하게 용접을 한 부위인데 이것은 원판보다 더 강합니다. 그랬는데 여기가 세 군데가 끊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현재도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지간한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취지고, 이것은 결국은 물 위에서 외력에 의해서 끊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본 겁니다. 빔이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끊어져 있다는 건 이상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빔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힘에 의해서 끊어진 거죠. 일시적인 충격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일단 제가 발제할 시간이 다 끝났고요. 이제 종합적으로는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한 결과는 가능성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능성으로 보면 지금 선조의 보고서 내인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렇다면 외력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 외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왜 거부를 했을까? 그리고 증거 조사는 그 외에 딱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서? 차량으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사고가 나면 증거가 남잖아요. 뭐 파편이 있거나. 근데 그 피해 차량을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 은폐를 해줬어요. 누군가 은폐를 해준 정황을 우리는 조사 결과로 지금 증거조사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는데 어쨌든 이 외력에 대한 부담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뒤에 그러면은 만약에 그 결과를 위원회가 수용을 하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조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관계자들이 뭐 정무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거 아니냐라는 추정도 가능한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조사를 했고,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그 외의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모든 조사 결과를 다 메워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하고 무관하게 위원들이 워딩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받으면 조사 보고서를 불채택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협박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은 보고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정하고 간 겁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